안녕하세요. 전 올해 44살 된 여성입니다. 전 아들 낳으려다가 연달아 딸만 셋 낳은 세 딸을 슬아에 둔 평범한 여성입니다.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산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긴 하겠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더니 효부로세 하실 구독자님들은 그닥 없으실 것 같고,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를 끼고 살면서 한 집에서 며느리 꼬라지 보고 참 나라님이 상을 주셔야 돼.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들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 게 시집살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집은요, 아침엔 제가 맞추어둔 폰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주방에서는 개수대에서 물 사용하는 소리부터 시어머니께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전 잠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 43평 아파트 도배일을 해서 온몸은 낙신 안 아픈 곳이 없는데, 그대로 입에선 엄마 나 죽어 소리로 비명이 나올 만큼 피곤한데도 어머니 움직이시는 소리 들으면 일어나야 하는 게 며느리 팔자죠. 전 나름대로 제 게으른 몸뚱아리를 움직여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중인데, 방 밖에선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지가 이날 입대껏 시집와서 이날까지 내보다 먼저 일어나 움직이는 꼴을 봤으면 내가 내 이름을 오늘부터 꼴꼴이라고 바꾼다. 참 같은 말씀을 하셔도 어쩌면 저렇게 정이 폭 드는 표현을 하실까 놀라울 뿐입니다. 구겨지는 얼굴을 바로잡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거실로 나가면 이 꼭두 새벽부터 머리에 구루프를 마시고 뽀얗게 분까지 바른 시어머니가 정신없이 쌀을 씻어 앉히시고 계시죠. 어이구 며느님 마마 일어나셨어요. 자기보다 늦게 일어났다고 야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 하루는 시작됩니다. 회사 사택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며 지방에서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과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 따라다녀 결혼했습니다. 여자가 쫓아다녀서 한 결혼은 다들 남편한테 대우 제대로 못 받고 살아서 후회한다지만 전 후회 안 해요. 원래부터가 정감 있는 사람 아니지만 가정에 충실한 거 하나 확실하게 믿고 있고, 남편은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는 것뿐에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그 뜨거운 사랑은 못 받아보지만 전 이런 신뢰와 평화가 좋습니다. 사실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곤 이런 집에서 자란 남편도 비슷하리라는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능력 없어 아내를 평생 밖에서 고된 일을 하게 한 못남을 탓하느라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셨겠지만, 태생이 선하시고 다감한 분이라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강한 와이프에게 늘 아유 그래 하시며 사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것도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늘 어머니 옆을 떠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다못해 어머니가 버너를 바닥에 놓고 편하게 다리 뻗고 앉으셔서 후라이팬에 전을 부치셔도 그 옆에 앉으셔서 어머니 하시는 걸 지켜보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틀렸어요. 아예 모르쇠로 일궈나면서 늘 대면대면하게 굴었으니까요. 남편 재미없는 대신 내 속으로 낳은 내 딸들이 예뻐서 그 애들 보는 재미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느낀 건 어머니께선 걸레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걸레를 손에서 안 놓으시고 연신 바닥을 훔치시는데 엄청 부담스럽더군요. 여자가 깔끔해서 나쁠 거 없다. 본처면서도 아들도 못 낳았으면 깔끔이라도 하던지. 어머니께서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말씀 끝에마다 아들 이야기, 본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시어머니의 말습관이십니다. 아니 그럼 제 남편이 후처가 있어서 후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건가요? 본처 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날들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가정주부로 놓고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150점 주어도 안 아까운 분이죠. 청결, 근면, 성실, 손맛, 손재주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집에서조차 한시도 안 쉬고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팔자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다른 층 할머니들 장독대에는 먼지가 뽀해도 우리 장독들은 분통 같습니다. 먼지 한 톨 없어요. 훌륭한 주부시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요. 웬만한 한식 연구가들이 울고 갑니다. 깻잎철에는 된장에다가 깻잎을 박으시고 김장 끝난 후에는 무 100개를 썰어서 무말랭이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에도 가정에서 무말랭이 하는 집 있을까요? 그저 그냥저냥 사는 집에선 아끼는 게 최고야. 이거 무말랭이 해두면 반찬값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응? 몸뚱아리 애껴서 뭐해. 여자 바지런해서 나쁠 거 없다. 아들도 못난 몸뚱이가 뭐가 그리 귀하다고. 말끝마다 아들도 못 낳은 몸뚱아리 소리가 악 소리 나게 듣기 싫지만 한시도 반시도 안 쉬고 종다리 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고달픕니다. 저는 속이 상한 게 자기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는 그렇게 살아오신 거고 그걸 왜 제게까지 완벽하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못하겠는데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빌라 24평 도배를 2군데 뛰고 들어온 저녁 어머니가 빨라고 하신 빨래를 돌린 후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잊고 못 널고 잠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빨래 아차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 빨래를 걷었어요.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뒤를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께서 절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시면서 그거 빨래 다시 안 돌리고 넣는 거야? 아? 하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심코 돌아섰는데 바로 코앞에 무서운 시어머니가 서 계신 모습을요. 그거 그대로 널면 냄새나고 구겨져 있고 습기찬 그대로 밤새 묵은 걸 널면 곰팡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 네, 다 맞는 말씀이신 건 알겠는데 딱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빨래만 걷으면 쫓아오셔서 방금 돌린 건지 오래전에 돌린 건지 확인하시고 냄새 맡아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전 그때부터 빨래 넣을 때 꼭 뒤를 계속 돌아보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바로 이런 게 시집살이란 거겠죠. 만사 이런 식으로 절 쥐잡듯 하시면서 노이로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엄마 너무 완벽하셔서 그래. 당신 우리 어머니 장롱 안에 좀 봐봐. 뭐 하나 흐트러진 거 있나? 어머님 장롱 정리정돈 잘 된 거는 알겠는데 제 장롱을 수시로 열어보시면서 저에게 혀를 차시는 거는 못 참겠습니다. 심지어 물티슈 한 장을 들고 들어오셔서 제 방을 쓱 닦아보십니다. 창틀도 쓱 닦아보시면서 혀를 차시는 게 일상이세요. 검열하시는 거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잡혀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1인 출판사를 차렸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1인 출판사는 크게 안 벌려도 되니까 식구들 몰래 집에서도 작업하고 진행하는 게 가능했고 한 서너 권 책을 출간하다가 너무 안 팔려서 말아먹었는데 1인 출판사는 망해도 크게 손해날 게 없습니다. 결국은 500만 원 정도 거래처 결제 못한 게 있어서 그 여러 건들이 독촉이 날라온 걸 어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출판사 번역 원고일 한다고 속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소를 집으로 했는데 모든 독촉장이 집으로 날라온 거죠.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유통대행 뭐 그런 회사 뭐 인쇄소 같은 데서 독촉 서류들이 날아오냐? 남편 몰래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보려고 제3금융권에 대출 신청하고 거절당한 직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대신 결제해 주셨죠. 돈은 도배일 하면서 금세 갚았지만 신뢰가 떨어진 거죠. 어머니께서 제일 심정 상하는 건 아들 문제입니다. 자기 아들 낳아 자기 후배 든든한 건 당신 세대 인생이죠. 우리 세대는 솔직히 아들의 목 안 맵니다. 딸들이 오히려 잘하잖아요. 딸 셋 낳은 게 저만의 잘못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로 눈치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끝마다 아들로 기결지어지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43평 아파트를 어머님 아버님과 셋이 3인 1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천장 도배까지 싹 해치웠기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머니는 펄펄하게 새벽부터 일어나 저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어머니의 일당은 베테랑 남자의 일당을 받으실 정도로 거의 현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 집은 고부가 같이 도배 일을 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시고 중학교를 끝으로 사탕 만드는 공장에서 사탕 싸는 일을 시작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하는데요. 20살 때 옆집 사시던 도배 아줌마 따라 아르바이트를 며칠 한 게 인연이 되어 50년 넘게 한 업종에서 뼈가 굳으신 분이죠. 도배 일을 하시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하신 거고요. 금요일 저녁이면 올라와 월요일 새벽에 내려가던 사람이 아이들이 다 크니까 남편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연구소장 일을 맡으니 일이 바빠서 그러는지 근래엔 한 달에 2번만 올라오는 남편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한 게 연애 때였습니다. 신혼 초에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파견 나간 게 지금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부부는 17년째 주말 부부인 거예요. 셋째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해 시어머니께서 제게 너도 오늘부터 나 따라 나가자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아들은 지방에서 혼자 생고생하면서 뼈 빠지게 벌어 집에다가 꼬박꼬박 월급을 송두리째 송금하는데 집에서 판판히 놀면서 그 월급 받아 챙기는 며느리가 꼴보기 싫으셨을 겁니다. 전 이래봬도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영문학을 전공한 제게 한때 출판사에서 의뢰받아 영문학 번역도 하고 또 나름대로 1인 출판사도 운영해 본 제게 도배 일을 하자는 제의는 너무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뜨앗하는 제 표정을 보시고 에휴 그런 표정 짓지 말어. 누군 태어날 때부터 아랫목에서 자는 괭이 팔자로 나고 누군 태어날 때부터 도배장이로 태어났대. 일에 귀천이 어디 있어. 그래도 움직일 태도를 안 보이는 저를 향해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본처면 본처값 좀 해라. 남의 집 3대 독자한테 시집와서 아들 못 낳은 거 죄스럽지도 않냐? 아들도 못 낳아준 몸뚱아리 뭐가 그리 귀하다고 아랫목에서 응? 정승 판서 부인이냐 네가? 다른 집 본처들은 남편 혼자 벌어들이면 그거 미안해서 집에서 인형 눈깔이라도 붙인다더만. 그러면서 저를 혼내시는데 저도 나름 제 기준의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서 버텼습니다. 답답하셨던지 나중엔 달래시고 얼르시더군요. 아휴 두고 봐라. 이제 다시 기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올 거야. 너도 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 누구든 못할 거요. 너 도배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 시험씨가 도배 몇십 년 베테랑인데 뭐가 걱정이여. 공짜로 배우고 돈 벌고 응? 결국 그래 애들도 커가고 나도 한 푼이라도 벌어들이자 속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일감 받아다가 몇 날 며칠 밤새워 받는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곤 굳이 예쁜 치마 입고 깔끔한 직장이 필요가 없다.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거죠. 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온 관절이 안 아픈 곳이 없고 처음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온몸 곳곳이 파스 자국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도 도배 일은 싫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다만 하면 돈이 되니까 새끼들 셋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려면 그리고 노후 생각하면 벌어두는 게 좋으니까 젊을 때 벌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틀리세요. 너무 재미있으시답니다. 발판에 올라가서 벽지 붙이는 게 자신의 천직이구나 싶으시대요. 내가 내 자랑 같지만 여자 중엔 내가 제일 잘할겨. 여기 끝선을 정확히 맞추는 게 쉬워 보이지? 근데 나같이 하는 사람 없어. 여자 중에 돈도 내가 제일 많이 받을걸? 거기서 경력 55년의 아버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깔끔하게 변하는 벽을 볼 땐 정말 만족스럽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다니까. 어머님께서 눈 떠서 집에서 나와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도배에 미쳐 계실 때의 모습을 뵈면
장인이 달리 장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공간의 치수를 잴 때 줄자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어머니 일하시는 걸 뵈면 정말 직업이고 살림이고 일이 팔자에 들었다는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말씀이 실감이 될 정도입니다. 일할 때는 프로시죠. 그러나 집에 가시면 아들 손자 타령하시는 살림 잘하는 시어머니일 뿐인 어머니를 재작년인가 모 방송국에서 찾은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 땡땡땡이란 프로에서 추석 특집으로 외길 인생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배장인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다고 어머니의 의사를 묻는데 우리 시어머니 단칼에 거절하시더군요. 외길 인생이 그 하는 목적도 좋고 그거 방송국 생방송 땡땡땡은 지도 헛구원 날 봐요. 그럼요. 거기 나오면 나한테 좋은 건 나도 알아요. 헌데 난 안 할라요. 왜 안 하는지도 딱히 이렇다 할 대답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안 한다고 버티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시고 뽐내기 좋아하시는 양반이 집안에서만 활개짓인가? 왜 저러시나 싶은 마음도 들고 의외의 면이라 어머니가 좀 좋게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왠지 저렇게 튕기고 숨어들면 사람이 조금 신비롭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그런 좋은 마음이 반드시 오래가진 않습니다. 가족이란 관계가 대체로 그렇듯이요. 시어머니와 일을 같이 다니고 하루 종 자는 시간 빼고 쭉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정말 부딪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현재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한테서 도배 의뢰를 받았어요. 19평 아파트고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할 땐 어머님과 둘이서 하거든요. 그날 6시 바로 전에 마무리하고 어머님은 근처 마트에서 저녁장을 보시겠다고 먼저 나가시고 한숨 돌릴 때 집주인이 돌아오시더군요. 무척 만족해 하시며 일당을 주신 거를 받고 풀이 너무 많이 묻어서 팔 좀 닦으려고 욕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일당 봉투를 세면대 위 서랍장에 잠시 올려둔 거를 놓고 나온 겁니다. 어머님과 차를 타고 집에 거의 다 와서 봉투를 찾으시기에 아차 했죠. 다시 차를 돌려갔더니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 봉투 못 봤다고 딱 잡아 떼더군요. 무슨 봉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 봐요. 욕실에. 난 보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이름 먹은 노인네하고 여리여리한 여자가 하루 온종일 고생해서 받은 돈을 안 돌려주는 이 사람의 탈을 쓴 나쁜 여자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하시겠지만 도배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터덜터덜 차에 타니 시어머니 눈이 뒤집히시죠. 내가 정말 골백 번은 말을 했겠다. 넌 사람의 말을 도대체가 어디로 듣고 사는 거냐. 앉은 자리서 잠깐 눈만 감아도 코 베어가는 데가 세상이라고 안 하냐.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살아.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네 시험씨 온몸에 파스 붙인 채로 천장 바르려고 발판 위에서 죽을 용을 쓴 돈을 가져다 버린 거야. 이런 소리를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에서 1시간을 떠드시는데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더군요. 물론 화가 나시겠죠. 그러나 1절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리고 저도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그 뻔뻔한 여자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딱 안 나서 죽겠는 통에 어머니가 속을 긁으시니까 다른 날은 그저 참았을 정도의 일도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사실 이미 그날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먼저 있었어요. 어머니는 폰맹이라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물건을 주문하실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늘 제게 의존을 하시는데 처음엔 저도 흔쾌히 해드렸죠. 며느리로 그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니까요. 어머님은 비싼 거 주문하실 땐 정확히 돈을 건네주시고 사실 값이 안 센 거는 뭐 내가 내지 하고 어머니께 안 받았는데요. 어머님이 인터넷 쇼핑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아신 후부터는 뭐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려고 드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평균 한 달에 한 50만 원어치는 주문하시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는 제가 돈을 돌려 못 받고 있어요.
한 집에 사는 고부 관계에서 그 정도 돈이야 제가 대신 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머니께서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이젠 아예 주실 생각도 안 하시니까 그런 상태로 몇 년 가니까 이 돈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도배를 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어머니, 인터넷 주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배울 것 같으면 벌써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시댁에 얹혀 살고 시어머니가 해주는 반찬 낼름낼름 얻어먹으면서 그거 인터넷 주문할 줄 안다고 그걸 그리도 생색을 내냐? 아유, 내 더러운 팔자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도 못 낳는 소리가 아무리 인이 박혔다고 해도 그게 꽃노래로 들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벌어진 봉투 사건이라 전 감정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님과 어색하게 있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부터는 이틀은 일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어머니랑 단둘이 일도 없이 집에 서 있는데 도저히 갑갑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어머니랑 또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우선 이 집에서 나가자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등산 배낭에다가 옷을 몇 가지 추려서 KTX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애들이야 시어머니께서 자기 자손이니까 살림하면 둘째 줄에 서지 않는 당신이 알아서 챙기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래 들어 한 달에 2번만 올라오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솟기도 했으니까요. 도착하니 오후 3시였고 남편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엉망인 집 청소를 좀 해놓고 마트에 장도 볼 겸 머리도 염색할 겸 오피스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상가로 갔습니다. 미장원에 들어가 머리컷을 하는데 한참 떨어진 자리에 여자가 파마 중이더군요. 워낙에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헤어 디자이너와 나누는 이야기가 재미있어 흘끔흘끔 듣고 있는데 말끝에 우리 집 남자가 지금 미장원 근처까지 다 왔다네요. 빨리 풀어주셔야겠어요. 여자가 머리 마무리하고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저도 염색 끝나고 머리 마무리하고 그 여자가 먼저 나간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손을 흔드는데 그 상대가 제 남편이었어요. 전 제 눈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1년 전부터 뜸하게 집에 올라온 게 그래서 그랬구나 싶으니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만 사람 다 바람펴도 제 남편은 안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유분수지. 내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믿다가 뒤통수 맞는 게 세상 여자들이라지만 막상 제가 당해보니 이건 뭐라 표현이 안 되더군요. 한 걸음씩 낼 때마다 발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 같은 걸 참고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 년놈이 집에 가까울수록 발장을 끼다가 말다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까지 가다가 뒤를 돌아본 남편이 절 정확히 알아채더군요. 남편이 얼음이 되니 그년도 동시에 얼음이 되고 둘 다 그렇게 뻔뻔한 것들은 아닌 모양인지 여자녀는 슬금슬금 뒤로 돌아 도망가는 거였어요. 전 침착해지기로 했습니다. TV에서 가끔 불륜 드라마가 나오면 열심히 봤는데 그때마다 전 늘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우자가 불륜을 한 걸 들키면 부부 서로 간에 인간이 어디까지인가 제대로 알 수 있겠다고요. 전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연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선은 상간녀가 제 앞에서 사라지는 거에 첫째로 안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실내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파리가 손을 비비듯 빌더군요. 여보. 당신 지금 아무것도 안 본 거야? 어? 날 믿어. 아무것도 안 본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 영원히 볼 일 없어, 여보. 딱 한 번이야. 어? 정말 믿어줘. 내가 살아온 48년을 걸고 맹세해. 여자의 직감으로 단순히 몸바람이란 걸 알겠더군요. 아니, 정신적인 바람이라도 우선은 저렇게 한 번은 빌고 보는 게 남자들 속성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또 바람피고 또 바람피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제 남편은 시어머니 닮은 악착이 짠돌이라 바람을 지속적으로 피우지는 못합니다.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서랍을 뒤져 속옷이란 속옷은 모조리 다 가위질 해버리고 싶었지만 전 위험을 찾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길로 다시 가방을 메고 돌아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붙으면서 갖은 아양을 떠는 겁니다. 여보, 당신 어디가, 여보? 다시 서울 가려고? 여보, 나 따라갈까? 응? 나 직장 때려치고 따라갈까? 여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고 싶어. 아유, 진짜 그 입 안 닥쳐? 그 입 찢어놓기 전에, 응? 아유, 이 인간아, 여보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어? 부여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길로 서울집에 도착하니 저녁 10시였습니다. 남편한테 다녀온 줄 짐작하셨던지 아버님은 애비한테 갔으면 하루 자고 오지 못하러 올라와 하시고, 어머님은 쳐다도 안 보시고 마른 빨래를 개고 계시더군요. 다음날 모두 다 학교 가고 어머님과 둘이 있을 때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사실 똑순이인 어머님의 지침을 바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어머니 잔소리나 어머니의 센 기에 눌려서 진저리를 치는 게 많지만, 어쩌면 어머니를 의지하고 믿는 게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직업이 도배잖아요. 도배 일을 가르쳐 주신 게 어머니고요. 거기서 오는 믿음과 스승이란 거, 그 느낌이 절 휘어잡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도 아내, 저도 아내. 어머니 평소 성격대로 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셨어야 하는데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시더군요. 눈을 허공에 두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심을 무심결에 뱉으신 거겠죠. 여자가 나이가 어리냐? 거기서 아들을 볼 수 있을라나? 그 말을 뱉으시고 자기도 아차 싶으셨는지 얼른 제 눈치를 보시곤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일을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더군요. 사흘을 안 따라 나가는 걸 지켜만 보시던 어머니가 나흘째 아침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여? 내가 그래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기원 축수라도 했다는 거야? 설사 그렇다 쳐도 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여. 그걸 똑바로 알아. 어머니, 그래서 제가 빠져드릴까요? 아들도 못 낳는 년 이쯤에서 빠져드릴까요? 어머니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셨는지 더 막 나가시더군요. 그랴, 빠져준다면 나쁘지 않지. 아들만 낳는다면야 뭐, 응?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들이 장땡이여. 딸들이 제사상 받을 거 아니잖아. 어머니와는 더 이상 화해의 지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고부는 그 후로 집안에서 서로 간에 최소한의 할 말만 하는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꼬박꼬박 서울로 올라오는 남편을 비롯해 온 가족들은 우리 고부 눈치를 보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저의 단점인 덜렁거림, 정신 똑바로 안 챙기고 사는 그 덜렁거림이 또 발동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헐렁하게 당하려면 얼마든지 헐렁하게 당할 수 있는 게, 제가 1인 출판사를 말아먹을 때 제 손에서 돈을 갚으려고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출을 받으려고 제3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면 승인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출 신청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다네요. 제3금융권은 다른 금융권보다 해킹이 쉬우니까요. 그래서 제 정보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들에게 유출됐고 전화가 온 거죠. 저희 빌라 근처에 있는 골목에서 하루 종일 진을 친 사기꾼들, 오토바이에 중계기를 싣고 그 자리에서 피싱을 하는 대담한 수법을 하는 사기꾼들에게 제가 걸려든 겁니다. 누구누구시죠? 둘째 따님이 아직 안 들어왔죠? 곱게 집에 오게 하고 싶으면 집 근처 땡땡은행에서 돈을 뽑아 현금 2천만 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을 어머니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골목 입구에 있는 약국에서 파스를 사가지고 들어오시다가 골목 옆을 지나는데
이 시간에 웬 수상한 놈이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에 탄 채로 통화를 하는데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눈길은 2층인 우리 집 창문을 향한 채 있는 거에 기분이 쎄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지나치면서 속으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돌아가 벽에 몸을 대고 통화 내용을 들으신 후 침착하게 집을 향해 오신 후 대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마당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문틈으로 내다보신 거예요. 이놈이 도망가면 위치를 보시려고요. 112에 신고하니 3분도 안 되어 경찰 오토바이들이 들이닥치는데 2층 집에 있는 전 그런 줄 꿈에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아유 엄마 우리 수민이 어떡해 그러면서 선자리에서 뱅뱅 맴을 돌고 있었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이거 주위에 알리면 전화한 놈이 말한 대로 그 길로 얼굴 못 보고 영영 이별인데 이러면서 거의 미치고 팔짝 뛰는 수준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좀 급하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어머니 2천만 원 있으세요? 어머니 급해요. 시어머니는 저의 다급함과는 전혀 다른 여유작작한 목소리로 애미야 2천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건 말 못해요 어머니. 2천만 원 당장 뽑아다 주세요. 안 그럼 저 죽어요. 저 숨쉬고 못 살아요. 그러고 울부짖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오시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하냐?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살라고. 누가 널 온정신이라고 버겄냐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며칠간 절 귀신이 매타적하듯 말로 후려치시는데 그걸 여기다가 다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극히 안 좋은 상태. 아니, 어머니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 맞대작할 수 있었지만 사안이 워낙 멍청한 사안이라서 맞대거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딸들은 셋 다 방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고 시아버지는 그저 아무 일 없으면 된 거지 라고 점잖게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역시 점잖으신 어른은 시아버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건 그렇게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묘하게 꼬이고 꼬이더랍니다. 저의 덜렁거림과 멍청함을 극나라하게 보여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결국은 십수년 어머니에게 눌려 살았던 그 모든 서러움을 단 한 방에 해소해주는 기초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나흘인가 지나서 혼자서 원룸 도배를 하고 있는데 방송국이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모 방송국 8시 정시 뉴스팀이라고 하면서 명함도 보내주고 내선 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곤란한 일 겪으셨고 이제 이런 전화는 안 믿으실 것 같으니 직접 저희 방송사 뉴스 보도국으로 전화를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뉴스 보도국 작가가 맞았습니다. 전화한 이유는 해당 지구대와 경찰청에서 제보를 받았고 이번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범죄단체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국내 범죄자들과 긴밀한 선을 이루어 총 57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했고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해서 내일 저녁자 뉴스 꼭지로 나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질을 발휘한 분인 시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연락처를 묻는 거예요. 저야 신나서 알려드렸죠. 우리 시어머니는 원체 자기 자랑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요. 몇 년 전에 방송국 취재도 거부했던 기억은 또 싸그리 잊어버렸고요. 그런데 몇 분 후에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넌 TV에만 나간다면 네 시애미 핸드폰 번호를 아무나한테 막 알려주고 그러는겨? 내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몇 번이나 말하디야.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인터뷰를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고 더 이상 우리 같은 범죄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려는 취지에서 뉴스에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협조 안 해주는 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아버님이 마구 다그치시더군요. 그리고 또 설사 자랑하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내야 뭐 똑똑한 마누라랑 산다고 사방팔방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구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남들은 서로 인터뷰하려고 달려들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시아버지를 째지게 흘겨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이 사연을 적으면서 생각하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방에서 곰곰이 생각하셨겠죠. 설마 누가 볼랐고 50년 가까이 된 얼굴을 기억이나 할랐고 다 늙은 사람들을 기억이나 하겠냐고. 메인 뉴스의 메인으로 첫 꼭지로 나간다는 소리에 결국 시어머니는 인터뷰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다 그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으쓱대고 싶으신 마음에 지신 겁니다. 어머니 인터뷰가 나간 날 우리 가족은 그 밤부터 이틀간 사방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막내딸 어린이집 다닐 때 동기 엄마들까지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매스컴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거구나를요. 그리고 매스컴이 우리 시어머니께 무서운 일은 코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오후에 한참 도배를 하고 있는데 전화에 063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뜨는 거예요. 전북이잖아요. 제가 전북하고 연관이 있을 일은 시아버님 본관과 고향이 전북이라는 것인데요. 시아버님은 형제도 없고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고향하고는 연을 끊으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거든요. 받았더니 웬 카랑카랑한 할머니가 대뜸 내가 방송국 작가한테 조르고 졸라서 번호 알아내서 전화한 거야. 아이, 전화 받는 새댁이 김치간신의 자부여? 하고 묻는 거예요. 역시 아버님하고 연관되신 분이 뉴스 보고 전화하신 거구나 반갑게 받았습니다. 아이, 자부 맞는 갭이고 자부는 본처여 첩이여? 전화하시자마자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시지도 않고 대뜸 첩이냐 본처냐부터 확인하시는 이 할머니는 누구신가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내가 옛날 말을 다 꼬지 곧대로 듣고 사람인데 말이야. 조강지쳐 버린 놈은 천벌 받는다는 말도 믿고 살았는데 말이야. 아이고 기통 막혀서 이 김치간이가 어디 가서 천벌 받아 대져버린 줄 알고 살았는지 말이야. 동네 우세스러워서 첩하고 도망가서 말이야. 어? 둘이 같이 뒤졌는지 알았는지 말이야. 이 멀쩡히 서울에서 잘 살 줄은 내가 꿈에도 몰라 부르네. 뭐야? 과거 급제한 마냥 뉴스에 떡하니 참견하고 나와서 TV에 나와버리고. 어이구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어 시방. 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 짐작도 못한 상태에서 할머니의 울음에 섞인 하소연을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초강지처를 완전히 내팽개쳐불어. 아이고 와서 똑똑히 보라고요. 돌봐주는 자식 새끼 하나 없는 초강지처가 중풍에 걸려서 어떤 꼬라지로 불쌍하게 누워있는지. 이야기인즉슨 저희 시아버님은 본처가 있으셨는데 자식을 못 낳는 성녀셨나 봐요. 그 와중에 도배를 하다가 만난 저희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저희 남편이 생겼고 우리 시어머니가 자신까지 호적에 올려달라고 졸라서 결국엔 조강지처 호적까지 파서 이혼을 했답니다. 고향에서 당연히 못 살죠. 자식 못 낳은 제 외에는 어디 하나 버릴 데 없이 음전하고 여자답고 시부모 잘 모시고 친지간에 우애 있고 그야말로 양반집 조강지처를 버리고 본데 없이 왈가닥스러운 어디 집안 사람인지도 모르고 도배일이나 하는 20살 계집애랑 아기 가져서 살림을 차렸으니까요.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서울로 와서 두 분만의 인생을 사신 겁니다.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끝마다 아들과 본처 소리가 입에 배신 거고요. 어머니도 참 한다 하신 게 그 시절에 게다가 그 어린 나이 20살 처녀가 본처를 밀어내고 호적을 파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앉기가 쉽지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당연히 아버님 고향에선 저희 시어머니를 인간으로도 안 쳤을 겁니다. 아버님과 이야기 나누시라고 아버님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신 두 분은 크게 싸우셨어요. 그래서 조강지처가 목맥에 그리워요? 가서 봐야겠어? 어떻게 아픈가 가서 봐야겠냐고. 이 사람아, 호적이나 안 팠으면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아. 호적을 파버려서 뭐 하나 건네줄 건덕지가 없자는감.
시어머님이 울고불고 하시니까 시아버님은 집 밖으로 나가셔서 줄담배만 태우시더군요. 속이 아프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시죠. 전 우선 제가 이 집의 외며느리이자 이 집 조상들 제사를 받들 여자로서 제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유치한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집안에 호적 올린 제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영 불안해서 말이죠. 초강지차 버린 집안은 그 집안 자손들이 안 좋아. 알고나 지금 헷가불어. 자부가 잘 생각해야 쓸 것이야. 큰어머님을 어떻게 모실지. 그때 남편 바람건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상간녀에게 아들을 낳으길 바란단 말씀을 하신 후 사실 전 시어머니와 따로 도배를 다니려고 많이 피했는데요. 그날은 새벽에 나왔습니다. 갈 곳이 있었거든요. 김제로 갔습니다. 제 남편의 큰어머님의 용태가 궁금해서요. 가보고 울었어요. 정말 냉장고에는 이웃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들인지 그런 것만 있고 쌀은 정부에서 나눠주는 모양이고 참 여기저기 가슴 아프고 창피해서 못 적겠습니다. 화장실도 기저귀로 하시고 나라에서 붙여준 요양보호사가 오신다는데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사시는 치매 노인네를 자기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펴줄 그런 천사 같은 요양보호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전 고민할 생각도 않고 전화하신 그 옆집 할머니에게 물어봐서 큰어머님께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조심스레 감싸서 차 뒷좌석에 태우고 모시고 왔어요. 마구잡이 살림살이 넣어두던 방을 싹 치워놓고 김제로 갔었는데 그 방으로 모셨습니다. 보일러를 전날부터 돌렸더니 방바닥이 따스하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하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큰어머님을 바라보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미치고 팔짝 뛰셨고 시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는 눈이 은혜 입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누워서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시는 큰어머니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유 임자 50년 가차이 만에 보는 것 같구만 아유 하시더군요. 눈물겨운 상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방이며 온갖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안방에서 꼼짝도 안 하시면서 식사도 안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양심이 있으셨는지 거실에서 이불 깔고 주무셨습니다. 본초와 첩 사이에 낀 남자 모습 그대로였는데 제 예감으론 시아버지는 아마도 큰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방의 시어머니 곁에선 안 주무실 것 같네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시어머니는 언제 나가셨는지 나가셨고 전 큰어머님을 위해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도 주문했고 이분을 위해 나라에서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요양보호사부터 철저히 검색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집안 호적에 없으신 분이니까 가족 없는 독거노인이라 아무래도 혜택이 더 많을 테니까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노인네가 기력이 너무 없으시고 진이 다 빠지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길게 힘들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고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어제까지도 알지도 못했던 노인네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모시리라 결심했어요. 왠지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제 자식들의 친할머니가 저지른 죄값을 제가 갚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큰어머님을 고이 모시고 돌아와 방 안에 눕혀드리고 아끼던 전복을 꺼내 죽을 쑤는데 시어머님 어디서 소주를 드셨는지 들어오셔선 술 냄새를 약간 풍기시면서 그래서 말 좀 해봐. 어? 그래서 내가 빠져줄까? 아들 난 첩년이라도 첩년은 첩년이니까 이쯤에서 빠져줄까? 인간이 자기가 본초에게 한 짓은 저렇게 하나도 안 돌아보고 저럴까 싶어서 화가 나더군요. 고무장갑을 탁 벗고 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제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요. 그래요. 빠져준다면 나쁘지 않아요. 조강지처가 장땡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첩은 첩이고 조강지처는 조강지처예요. 어디서 첩 주제에 조강지처 2명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설치는 꼴하지? 참네, 우습지도 않아서. 시어머니는 첩소리에 경기 들린 듯 거의 발작을 하셨습니다. 첩소리가 노이로제신가 보죠. 방바닥을 두드리며 그 밤 내내 통곡하셔도
가족 아무도 그만 우시라고 달래지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손녀들조차 말입니다. 제 습관대로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뭔가 빨고 계시더군요. 큰어머님이 이불에 잔뜩 실례를 하신 걸 발로 밟고 계셨어요. 으이그 내 팔자야. 더러운 년의 팔자. 조강지처가 엉망으로 망쳐놓은 이불 빨래로 이 노년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으이. 시어머니는 아마도 큰어머님 요강수발도 들겠죠. 시어머니는 일이 팔자인 분이시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